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철들고 나서 평생 동안 제 손에서는 양념 냄새가 안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 씻는 일입니다. 손에 배인 양념 냄새는 씻어도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허전할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40년 가까이 주방에서 보냈으니까 이제는 제 몸에 양념이 배어버린 것 같아요. 아내도 농담으로 그러더군요. 당신 몸에서 된장찌개 냄새 난다고.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별일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동창회에서 제 인생 최고로 통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32살이던 해였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당시 저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갈비찜을 주로 하는 가게였는데 어머니한테 배운 기본 레시피에 제가 5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연구한 비법을 더해서 만든 갈비찜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비율, 고기 숙성 시간, 불 조절하는 타이밍까지 수백 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완성한 레시피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늘어섰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사장님, 이 맛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손님들도 많았고 다른 데선 이 맛이 안 나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업 확장 제의도 들어오고 조금만 더 하면 큰 가게로 이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때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 그날 가게 문 닫고 아내랑 둘이서 치킨에 콜라 시켜놓고 축하 파티를 했어요. 밤마다 아내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아빠 식당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물려줄게. 여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게 물려줘요? 아내가 주책이라며 웃으며 말할 때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요 녀석이 손재주가 있으면 요리를 시키면 되고 머리가 좋으면 가게 운영을 시켜도 되지. 뭐가 문제야?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생기고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다 아내와 아이, 가게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지친 일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죠.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절, 제 옆에는 친한 동창 녀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상훈이라는 녀석이었어요. 같은 반에서 3년을 붙어 다녔고 졸업 후에도 종종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녀석이 자주 가게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도연아, 너 진짜 대박 나겠어. 이 갈비찜 진짜 맛이 끝내주네. 내가 여기저기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야, 정말 좋은데? 맛있지? 그거 내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한 거야. 밤새 양념 배합하고 불 조절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 고생이 이제야 빛을 보는 거지. 우와, 5년? 대단하다. 그 정성이 맛에 다 담겨 있네. 그렇지? 어머니한테 배운 기본에다가 내 비법을 더한 거거든. 야, 나도 요식업 해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줘라. 어? 우리 친구잖아. 나도 좀 배우자. 내가 나중에 2호점 운영하면 되잖아. 어? 그래? 그럼 주방에서 같이 일해볼래? 배우면서 하면 되지.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저는 의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수학여행도 같이 가고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술 마시면서 울기도 했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함께 일하면서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양념 비율, 숙성 시간, 불 조절법, 고기 고르는 법까지 전부 다요. 제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녀석을 볼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그 녀석이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여보, 아무리 친구라도 레시피까지 공유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난 좀 불안해. 사실 저 사람 당신하고 있을 때랑 당신이 없을 때랑 완전히 행동이 달라서. 아이, 괜한 걱정하지 말라니까. 친한 친구고 나중에 나랑 동업할지도 모를 친구라고. 나한테 2호점 하겠다고 할 정도면 이미 동업한 거나 마찬가지지. 저는 아내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치만 그 사람 여자 문제도 많다면서요.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났더라고. 유부녀랑 바람났다가 들통났다느니 사귀던 여자 여러 명이 겹쳤다느니. 여보, 그 친구가 여자 문제 있다고 우리 일에 진심이 아니라는 건 너무 비약이야. 일만 잘 배우는데 뭐. 그리고 동창들 사이에 소문난 것도 제대로 된 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게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틀린 적이 없더군요. 저는 왜 그때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요?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이 주방 한쪽에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뭔가를 꼼꼼하게 적더라고요. 상훈아, 뭐해? 아니야, 그냥 메모 좀. 집에 가서도 복습하려고. 복습? 오, 열심히네. 그래야지. 진짜 미천만 마련하면 2호점 열면 딱 좋겠다. 그래,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아참, 너 밥 안 먹었지? 같이 식사나 할까? 말을 돌릴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구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그 녀석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없고 연락해도 답이 없더군요.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경찰서에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전 그 녀석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친구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이상한 말을 하시더군요. 아이, 사장님, 요새 장사 잘 되죠? 저쪽에 2호점 오픈한 거 맞죠? 간판이 꽤 크던데. 2호점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 2블럭 정도 가면 있어요. 근데 그 가게 갈비찜 맛이 여기랑 너무 똑같던데요. 게다가 여기 일하던 직원분 거기서 일하고 계시던데. 저는 놀라서 그날 바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30년 전통의 비법 갈비찜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가게가 있더군요. 3달 전부터 오다가며 공사하는 건 몇 번 봤는데 거기에 같은 음식점 파는 가게가 들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장이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손님 그러면서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동창 한상훈이었어요. 전 바로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녀석이 절 보더니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뻔뻔한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의 레시피 훔쳐다가 새 가게를 차려? 그것도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도연아, 웬일이야? 여기까지. 왜라니? 이 레시피 다 내 거잖아. 메뉴판 봐봐. 이거 전부 내가 개발한 거잖아. 네가 왜 여기서 이걸 팔아?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저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야, 여기서 이러지 마. 손님들 보잖아. 손님? 지금 손님 걱정이야? 넌 내 레시피를 훔쳐다가 장사하고 있으면서? 그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가 네 거야? 이거 내가 개발한 건데. 증거 있어? 뭐? 네가 개발해? 네가 뭘 개발해? 내 주방에서 배운 거잖아. 네가 우리 가게 2호점 연다느니 그런 말하면서 레시피만 쏙 빼간 거잖아. 흥분하지 마. 네가 가르쳐준 건 기본이고 내가 응용해서 발전시킨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요리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든 레시피를 네가 한 달 배워서 발전시켜? 웃기지 마! 야, 말 조심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너 명예훼손이야? 내가 변호사 친구도 있는데 고소당하고 싶어? 그 순간 저는 그 녀석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새끼야. 내가 널 친구라고 믿었는데 2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야, 손 놔. 폭행이야, 폭행. 여기 CCTV 있어.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전 결국 그 녀석을 놓아줬습니다. 그 녀석이 구겨진 옷을 털면서 말하더군요. 야, 도연아, 친구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니지 않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너만 장사하냐? 친구? 지금 친구라고 했어? 친구가 친구 뒤통수를 이따위로 쳐? 뒤통수가 아니라 경쟁이지.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네가 너무 순진한 거고.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레시피 저작권이라는 게 개념도 희박했고 제가 레시피를 문서화해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제 레시피를 친구가 훔쳐갔어요. 고소할 수 있습니까? 레시피를 기록해두신 문서가 있습니까? 날짜가 적힌 공증 같은 거라도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친구니까 같이 일하면서 알려줬어요. 수첩에 메모하는 건 봤는데 그 수첩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녀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목격자나 CCTV 같은 증거는요? CCTV는 없습니다. 목격자는 제 아내가 봤는데 그게 증거가 됩니까? 배우자는 이해관계자라서 증거력이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선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까?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낮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요. 상대가 증거 없다고 버티면 답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레시피를 친구라고 믿었던 놈한테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니. 설상가상으로 그 녀석이 더 악랄한 짓을 했어요. 제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서 대량으로 돌렸어요. 원조는 이곳, 가짜에 속지 마세요. 30년 전통 비법의 진짜 맛. 제 단골 손님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 가게 앞에서 전단지 받아들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이 사장님, 저쪽 가게에서 사장님네가 가짜라고 하던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제가 원조입니다. 저 가게 사장이 제 레시피를 훔쳐간 거예요. 제가 원래. 근데 저쪽이 30년 전통이라고 하던데? 사장님 가게는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진짠지 모르겠네. 진짜 제가 원조입니다, 손님. 저 녀석이 제 밑에서 한 달 배워서 나간 거예요. 저 가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30년 전통이랍니까? 그래요? 갸우뚱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와줬던 단골분들이 떠나진 않았지만 신규 손님들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녀석 가게가 더 크고 깨끗해 보이니까 그쪽이 원조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식재료값, 인건비, 공과금, 돈이 안 도니까 모든 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이 터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전 그때 가게에서 재료 손질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 이웃분이었어요. 김 사장님 빨리 오세요.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랫배 쪽에 피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여보, 배가 아파. 119에 연락해둔 상황이라 구급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도착하더군요. 아내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수술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수술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와 절 부르더군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내 어떻습니까? 아이는요? 아이는 괜찮습니까?
산모분은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으세요. 아, 다행이다. 그럼 아이는요? 선생님, 아이는요? 제 아이는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태아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산모분이 불상의 이유로 조기박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 배에 대고 그렇게 많이 말을 걸었던 제 아들이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나버린 겁니다. 아빠가 가게 물려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요리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절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이를 못 지켰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아내를 토닥이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아, 쉬어. 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녀석 때문이라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놈이 레시피를 안 훔쳐갔으면, 우리 가게 앞에서 그 지랄 안 했으면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거고 우리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 겁니다. 물론 그놈의 행동이 아내의 유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놈이 무고한 것도 아니었죠. 레시피를 훔치는 건 범죄나 다름없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아이도 꿈도 남은 건 빚더미와 폐인이 된 저뿐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내도 저도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어요. 서울에서 짐 싸들고 내려온 시골집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긴 대화였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둘 다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하늘에 간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나쁜 놈만 좋은 거잖아요. 저 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 녀석한테 완전히 지는 거였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놈이 잘 살고 난 이렇게 망하고 그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저는 시골의 작은 농촌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됐지만 다시 요리를 하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칼을 잡고 불을 켜고 양념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밤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이번엔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모든 레시피를 문서화해서 날짜까지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공증도 받아놨어요. 2번 당하면 바보지. 3년 후 저희 부부에게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처음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또 잃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아내도 저도 임신기간 내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손에 땀을 쥐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2.9kg의 건강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딸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전 눈물을 흘렸어요. 분만실에서 아이를 안겨주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여보,
이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수빈이요. 빛날 빈자로 우리한테 빛을 가져다 줬으니까. 수빈이 좋네요. 우리 수빈이.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늘에 간 첫째한테도 새로 태어난 둘째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밤에는 레시피 연구하고 3-4시간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드디어 저는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정식 가게였습니다. 갈비찜뿐 아니라 새로 개발한 한정식 코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몰려들었고 프랜차이즈 제의가 쇄도했고 저는 신중하게 확장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식당이 잘 되고 나서 그놈 갈비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대요. 제 레시피로 장사가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녀석이 제게 베낀 레시피를 주방장에게 주고 맡겼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긴 싫고 사장은 하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 6개월 반짝 잘 되다가 주방장이 퇴사하면서 근처에 갈비찜 가게를 오픈했다더군요. 저한테 한 짓과 똑같이 당했더군요. 주방장 나가기 직전에 사업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여러 지점을 냈다가 절반이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가게 안에서도 아내와 심하게 다퉜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제가 그놈을 혼내준 건 아니지만 그놈이 자신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동창회에서 그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였어요. 그때 동창회장인 명수가 장소를 잡아줬는데 상훈이 녀석이 절 보자마자 비아냥거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건데 사과도 없이 바로 시비더군요. 야 도연아, 너 아직도 요리해? 시골에서 잘 살아? 농사도 짓냐? 그래, 식당하고 있어. 아 그래? 뭐 조그맣게 하나 하는 거지? 시골에서 손님이 얼마나 오겠어. 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굳이 대답해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동창 하나가 말했어요. 야 상훈이 너 몰라? 그 한정식 사장이 걔잖아. 뭐? 거기? 요즘 방송에도 나오잖아. TV에서 봤는데 그 전국에 매장 있는 그 집이야. 그 녀석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걔 가게야? 너 진짜 몰랐어? 요즘 대박이래. 저는 그 녀석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말이었어요. 상훈아, 그때 네가 가져간 레시피 있잖아. 그거 너희 주방장이 갖고 가서 새 가게 차려서 너 망했다며? 레시피는 훔칠 수 있어도 요리에 대한 열정은 못 훔치지. 네가 10년 동안 제자리인 이유가 그거야.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고 그 녀석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만 뻐끔거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녀석은 6년 동안 동창회에 얼굴을 안 비췄어요. 창피해서 못 온 거겠죠. 그러다가 3년 전쯤부터 다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다들 잊었겠지 하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3개월 전 그 녀석을 마주쳤어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새벽 시장에 직접 갑니다. 본점에서 쓸 특별한 식재료는 제가 직접 고르거든요. 사업이 확장돼서 매장을 4개나 갖고 있어도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신선한 재료를 직접 만지고 골라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직원들한테 맡기면 편하긴 한데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진짜 좋은 재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제 철학이에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방복 차림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배추랑 무 고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야, 저거 도연이 아니야? 뒤를 돌아보니까 그 녀석이 서 있더군요. 마찬가지로 새벽 시장에 장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가게 식재료 사러 온 거겠죠.
그 녀석도 아직 식당은 하고 있으니까요. 야, 도현아,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저하고 그렇게 얼굴 붉히며 싸웠어도 뻔뻔하게 인사하더군요. 인사를 안 받아줄 수도 없어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때 일은 여전히 절 괴롭게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기반이 탄탄해졌으니 이 친구를 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앙금은 남아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사이인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니냐. 너는 여기 왜 왔어? 나도 재료 좀 사러. 요즘 새벽 시장 오는 건 처음인데 힘드네. 그 녀석이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기름 묻은 주방복에 고무장갑 끼고 채소 박스 들고 있는 모습을요. 그러더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이렇게 직접 다녀? 사장이 직접 장을 봐? 직원 시키지 왜? 그냥 직접 보는 게 좋아서. 좋은 재료는 내 눈으로 봐야 알거든. 사장이라며 왜 이렇게 직접 돌아다녀? 직원이 있긴 해? 그 녀석 눈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처럼요. 야, 설마 식당 힘들어진 건 아니지? 요즘 외식업 다 죽는다던데 직원 자르고 사장이 직접 뛰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 제가 망했다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주방복 입고 새벽 시장 오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줄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착각을 바꿔주고 싶진 않았어요. 착각을 하든 말든 이놈이랑은 엮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지. 아, 그래? 에휴, 그래도 건강하게 일하는 게 어디야, 안 그래? 그 녀석이 갑자기 동정하는 척을 하더군요.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눈이 웃고 있더라고요. 넌 요즘 어때? 아내분은 잘 지내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녀석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급소를 찔린 것처럼 눈이 흔들리더군요. 뭐 그냥 저냥. 그냥 저냥? 무슨 일 있어? 요즘 바빠서. 그냥 뭐 서로 바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늘어났을 녀석이 말을 흐리더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래, 뭐 바쁘면 서로 힘들지. 알았어, 나 갈게. 재료 더 봐야 해서. 그래, 나중에 보자. 건강해라. 그 녀석은 제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당당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 녀석의 저런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심지가 굳어졌기도 했고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우습게도 저 녀석의 배신으로 얻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동창회장인 명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흥분돼 있더군요. 야, 도현아, 너 요즘 장사 잘 되지? 왜? 무슨 일 있어? 야, 상훈이 그 새끼가 동창들한테 네 험담하고 다녀. 카톡방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야. 뭐라고 하는데? 도현이 네가 아는 한정식 망했다고. 사장이 새벽에 직접 장 보러 다닌다고. 직원 월급도 못 줘서 사장이 직접 뛴다고. 완전 개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너 괜찮은 거 맞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 변했네. 그 새끼 진짜 안 변했네. 그렇게 긴 시간 지났는데도 똑같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옛날에 네 레시피 훔쳐간 거 어떻게든 없던 일로 해보려는지 그때 일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다녀. 옛날에 자기가 도와줘서 도연이 네가 그나마 그 정도 한 거라고. 자기가 너 안 가르쳤으면 잠깐이라도 성공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던데. 네 레시피 훔쳐간 건 쏙 빼고 자기가 너한테 요리 가르쳐줬다고.
제가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웃긴다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 뻔뻔함이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걸 믿어? 반반이야. 믿는 놈도 있고 아닌 것 같다는 놈도 있고. 근데 너 10년 전 이후로 동창회 잘 안 나왔잖아. 바쁘다고. 그러니까 소문만 도는 거지. 네가 직접 와서 보여주질 않으니까.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가게 주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보면 되지. 참, 남들 말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그건 그렇지. 한번 갔다 와보면 다 알 텐데. 근데 카톡방에서 재밌는 거 하나 봤어. 뭔데? 누가 상훈이 요즘 혼자 다닌던데 와이프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걔가 대충 얼버무리더라고. 요즘 바쁘잖아 이러면서. 얼마 전에 만난 상훈이가 아내 이야기에 벽을 치는 기분이 들었던데 그냥 기분 탓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그 녀석 집안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여자 문제로 시끄러웠잖아. 또 뭔가 터진 거 아닌가 싶어. 걔네 처갓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몰라. 그리고 내가 원래 전화려던 거 잊어버릴 뻔했네. 이번에 우리 동창회 하거든? 이번엔 너도 꼭 와. 동창회? 바빠서 가기 힘든데. 야, 가게 4개나 가진 사장님이 바쁠 리가 있어? 직원들이 바쁘지? 와서 얼굴 좀 비춰. 지금 단톡방에서 너 완전히 돈 없어서 빌빌대는 영감 취급당하고 있으니까. 명수의 전화를 끊고 나서 평소에 알아보지 않았던 동창 카톡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녀석이 올린 메시지가 있더군요. 이번 동창회에서 도연이 좀 챙겨주자. 불쌍하게 됐으니까. 회비 부담되면 내가 좀 보태줄게. 얘가 옛날에 나한테 배워서 식당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안타깝다. 저는 폰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자기가 직접 레시피 개발도 못하고 요리에 재주도 없는 인간이 저런 글을 올린 걸 보니 참 웃기더라고요. 딸그락거리는 텅 빈 수레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4달 전 새로 오픈한 5번째 가게에서 당분간 일을 봐주기로 했거든요. 동창회가 있다곤 했지만 어차피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기에 일찍 갈 생각도 없었어요.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감독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까 이미 동창회 시작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 있더군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 그냥 주방복 차림 그대로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 기름 얼룩에 양념 자국까지 묻은 차림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니까 이미 동창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귀를 기울여 봤어요. 상훈이 그 녀석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걔 진짜 불쌍해. 옛날에 잘 나가면 뭐하냐? 지금은 완전히 망했는데. 진짜? 걔 한정식집 사장 아니었어? 사장은 무슨... 새벽에 직접 장 보러 다니던데? 직원 월급도 못 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에이, 설마. 사장이 직접 장 보러 다니면 진짜 그런 건가? 근데 도연이네 가게 꽤 유명한 데잖아. 유명한 게 뭐 대수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엉망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겉으로만 잘 나가는 척 하는 거지. 그래도 불쌍하다.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갔었잖아. 사업체 몇 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게, 오늘 올 수나 있을까? 여기 비싸거든. 코스가 1인당 10만원 넘는데. 그 녀석이 비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비 부담되면 내가 좀 보태줄까?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동창들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고 명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뭐 동창이 어려우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그러라고 있는 동창이 아니겠냐.
명수 이야기에 전 웃어 보이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늦어서 미안. 일하다가 오느라 늦었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30명이 넘는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기름 묻은 주방복에 여기저기 양념 자국도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좀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딱 봐도 일하다 온 사람 티가 났죠? 그 녀석이 절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반짝거리더군요. 야야야, 봤지? 내가 뭐랬어? 동창들이 웅성거렸고 그 녀석이 득이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로 다가왔습니다. 그 녀석이 제 앞에 딱 서더니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뻔뻔하고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야 도연아, 주방복은 왜 입고 와? 뭐 옷이 없어? 아, 열심히 산다는 거 티내보려고 왔어? 그래야 사람들이 너 도와줄 테니까? 아, 그 일하다가 오느라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일? 무슨 일? 뭐 시장에서 채소 나르는 일? 아까 얘기했는데 너 새벽에 시장에서 채소 박스 들고 다니던데 뭐 직원 나갔어? 동창들 몇 명이 웃었습니다. 그 녀석이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에휴 도연아, 옛날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때 네가 나한테 좀 더 배웠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가 더 가르쳐줄 걸 그랬어. 참 말년이 불쌍해서 어쩌냐. 에휴. 그 녀석이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저를 깔보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가만히 있으니 쉬지도 않고 절 조롱하며 비웃더군요. 그것만을 위해 이곳에 온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저한테 한 소리 듣고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게 열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자업자득이었잖아요. 상훈이는 참지 않고 또 입을 나불댔습니다.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이 세상 일 모르는 거야. 진짜 그때 겸손했으면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빈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 녀석이 따라와서 제 옆에 앉더군요. 끝까지 괴롭힐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야, 회비 부담되면 내가 좀 보태줄까? 여기 비싸거든. 1인당 코스 가격이 장난 아니야. 혼자 먹기도 부담스러울 텐데 친구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야, 왜 말이 없어? 뭐 자존심 상해? 뭐 친구 사이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친구 아니냐. 상훈아, 제가 그 녀석을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요. 왜, 할 말 있어? 왜, 내가 뭐 심한 말 한 것 같아서 그래? 야, 이게 다 친구를 생각해서.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 알지, 여기 요새 뜨는 가게잖아. 명수가 이번에 특별히 여기 온다고 해서 이번 동창회에도 온 건데 여기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려고 왔어. 동창회 겸 비즈니스지. 사장 얼굴은 못 보긴 했는데. 전 그 녀석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식당 내 거야. 뭐? 여기 식당 내가 대관한 거라고. 너희들 온다고 특별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요. 젓가락 놓는 소리 하나 안 나더군요. 그 녀석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야,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네 가게라고? 지금 웃기자고 하는 소리야? 네 가게가 어딘지 내가 뻔히 아는데? 내 가게 맞아. 야, 농담도 적당히 쳐. 주방복 입고 장 보러 다니는 놈이 무슨 사장이야. 그리고 여기 너희 가게랑 완전히 다른 상호잖아. 나 프랜차이즈 싫어하거든. 그래서 조금씩 주력 메뉴 바꿔서 다른 상호로 가게 낸 거야. 그 녀석이 콧방귀를 뀌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 얘 지금 뭐라는 거야? 헛소리라네, 헛소리를. 망해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여기 가게 주인이 여자야. 여자. 젊은 여자. 무슨 프랑스 요리 학교까지 졸업했다고 하던데. 바로 그때
룸 문이 열리면서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가오더군요. 사장님 퇴근 안 하셨어요? 아까 주방 다 봐주셔서 이제 할 일 없는데. 오늘 동창회 오신 분들이 사장님 친구분들이셨어요? 그럼 좀 빨리 가셨어야죠. 안 그래도 주방 직원들 사장님 때문에 눈치 많이 봤는데.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매니저의 말에 동창들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매니저도 그제야 이상한 상황에 눈만 뻐끔뻐끔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매니저에게 그리고 다시 저한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했어? 그 녀석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야, 상훈아,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망했다고? 넌 사장이 예쁜 꽃가옷 입고 손님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이빨이나 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난 그런 사장이 아니거든. 아직도 재료는 내가 직접 공수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니까. 여기가 진짜 네 가게라고? 내가 왜 여기로 장소 잡았겠어? 네가 헛소리하고 다니길래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30년 동안 쌓인 거 오늘 다 풀어줄게.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여기 가게 사장이 도연이었어? 야, 그러면 상훈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 녀석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럼 새벽에 시장에서... 이곳은 아직 괜찮은 거래처를 못 찾았거든. 기존 거래처는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음식에 쓸 특별 식재료는 내가 직접 골라. 최고급 재료를 쓰려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거든. 그게 내 철학이야. 상훈아,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사장이 몸 편하게 돈 벌려고 하면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몸도 정신도 모두 쏘아야 성공하지. 바로 그때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어요. 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메뉴 개발 다 순조롭게 진행됐고 큰 문제 없었습니다. 매출도 다 괜찮았고요. 그래, 수고했어. 동창회인 거 알았으면 나중에 왔을 텐데 죄송해요.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딸 수빈이가 생긋 웃으며 동창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5번째 가게 점주이자 딸인 김수빈입니다. 아버지 동창분들이시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동창들이 멍하니 수빈이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딸이야? 외국 요리학교 나왔대. 전 그 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녀석은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상훈아, 네가 30년 전에 내 레시피 가져갔을 때 그게 내 전부인 줄 알았지? 상훈이가 아무 말 못하고 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근데 아니었어. 그건 시작도 아니었어. 진짜 비법은 여기 있거든. 저는 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레시피는 훔쳐갈 수 있어도 열정은 못 훔쳐가. 30년 동안 밤잠 줄여가며 연구한 이 열정, 이건 못 훔쳐가. 네가 30년 동안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동창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도연이 진짜 대단하다. 30년 만에 완전 차수성가한 거잖아. 야, 미안하다. 우린 상훈이가 한 말 때문에 네가 진짜로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 이렇게 큰 식당 사장인 것도 모르고. 그 녀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 녀석 말에 맞장구 치던 동창들도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사실 내가 도연이한테 부탁했어. 가게 대관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난 그냥 싼 곳이면 된다고 했는데 도연이가
자기 가게 중에 제일 고급화 전략을 하는 가게를 내줬더라고. 게다가 오늘 식비 다 무료로 말이지. 명수의 말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상훈이가 명수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그럼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이야기를 안 해서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어? 순식간에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말 대관을해서 우리들만 있던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내가 뭐하러? 야,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도대체 도연이가 뭘 어쨌길래 매번 도연이를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야. 단톡방에 전화로 온 동네방네 도연이 망했다는 소문 낸 거 너야.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떠벌려서 벌어진 일을 왜 남 탓하고 난린데.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야, 네가 뭔데? 도연이 대변인이냐? 아니, 나 너한테 사기당한 사람이잖아. 내가 왜 이랬겠어? 도연이만 도와주려고 그랬을까? 너 나한테 가져간 투자금 그거 어쨌어? 무슨 투자금? 난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명수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에이, 잠깐 명수야. 너도 상훈이한테 돈 빌려줬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명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빌려준 정도가 아니지. 투자한다고 3천만 원 줬어. 내가 모아뒀던 적금 다 털어서. 뭐? 3천? 갑자기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엄청난 금액이 터져나오더군요. 게다가 정말 놀라웠던 건 동창들 절반 이상이 상훈이한테 돈을 투자금으로 줬더군요. 명수의 폭탄 발언에 다들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들 상훈이한테 돈 줬어? 제가 물으니까 명수가 절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몰랐구나. 상훈이가 석 달 전부터 동창들한테 연락했어. 여기 이 가게 2호점 투자권이라면서. 뭐? 내 가게? 여기 사장이랑 친하다고 2호점 낼 건데 투자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수익률 30% 보장한다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가게를 팔아먹다니. 게다가 제 가게인지도 몰랐던 놈이 또다시 제 가게를 빌미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기지. 네가 알았으면 그때 동창회 소식 전화로 전화 왔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줬겠지. 게다가 자기 와이프가 부잣집 딸이라 투자금 보장각서까지 써줬거든.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고. 상훈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동창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수였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녀석인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야, 한상훈, 나 전재산 2천만 원 넣었어. 와이프 몰래. 그 돈으로 애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네가 다음 달에 2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내가 준 거잖아. 근데 뭐? 사기? 나도 퇴직금에서 3천 뺐어. 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서 줬는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동창들이 상훈이를 애워쌌어요. 상훈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야야, 진정해. 그건 진짜 투자였어.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고. 사기가 아니면 뭐야? 2호점 어딨어? 도연이가 모른다잖아. 저는 모든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 딸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수빈아,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딸이 주변의 상황에 살짝 기가 눌린 듯 저한테 조심스레 묻더군요.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너한테 2호점 이야기한 적 있어? 아니면 나한테 전해달라고 하거나. 수빈이가 상훈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2호점 제안은 들어본 적도 없고 있었다 해도 아버지랑 상의 없이는 절대 진행 안 합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상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수빈이가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저희 가게는 모든 미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투자 상담이 있었다면 당연히 녹취나 문서가 있어야죠.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가게 입구에 CCTV가 있으니 오셨던 날짜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결국 상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궁색한 표정이었어요. 하긴 들어간 적도 없는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모든 걸 시인한 듯한 그 모습에 명수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야, 네 와이프 각서 그거 효력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네 와이프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딨냐? 그건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와이프랑 연락 안 된다며. 너희 집 가서 물어볼 때마다 네 와이프는 어디 가고 없고. 저도 그제야 시장에서 만났을 때 상훈이가 아내 이야기에 말을 흐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상훈아, 네 와이프 어디 갔어? 우리 돈 각서 써준 부잣집 딸이라는 네 와이프 어디 갔냐고? 상훈이가 얼굴을 엄청 구기더군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짜증나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알게 뭐야! 그년이 내 돈 들고 도망갔어! 뭐? 2달 전에 도망갔다고! 집에 빚쟁이들 찾아오니까 짐 싸서 나갔어!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훈이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어요. 그년이 부잣집 딸이랬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처갓집도 빚더미였고 장인이 도박에 손대서 집안이 거덜난 거였다고. 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30년을 같이 살면서 그걸 모를 리가 있어? 돈 없으면 없는 티가 날 건데 부자라고 나한테 각서 쓰라고 한 게 너잖아. 네가 네 와이프 숨긴 거 아니야? 명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랐다니까.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널 어떻게 믿어? 네 와이프가 도망간 건 도망간 거고 너한테 우리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그 돈도 그 여자가 들고 날랐어.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피해자야. 있지도 않은 2호점 이야기를 우리한테 투자금 받아간 게 너잖아. 네 와이프가 아니고. 네 와이프는 투자 원금 회수 못하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엉터리 각서를 쓴 거고 우리한테 사기꾼은 너야.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진짜 투자하려고 한 거라고. 야, 2호점이 없는데 뭘 투자해. 2호점 주인이 투자받은 적 없다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나중엔 무슨. 네가 받은 돈이 얼마야? 다 합치면 2억이 넘어. 2억이란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실형이 나올 수준이었어요. 야, 한성훈, 우리가 만만해 보여? 동창 하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너랑 한 대화 다 녹음했어. 네가 투자 권유하면서 한 말도 다 했거든. 원금 보장, 2호점 확정, 와이프 각서, 이거 다 증거야. 나도 카톡 캡처해뒀어. 네가 보낸 투자 제안서도 있고. 난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 네 이름으로 받았잖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상훈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네 끝이야. 상훈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하더군요. 얘들아,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돈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시간? 너 한 달 전에 똑같이 말했잖아. 다음 달에 갚는다고. 이번엔 진짜야. 진짜로 갚을게. 뭘로? 네 가게 진작에 망했다며. 뭘로 갚아? 상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도연아, 너라도 나 좀 도와줘. 우리 친구잖아. 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친구? 30년 전에 네가 내 레시피 훔쳐갈 때도 친구라고 했지. 내 가게 망하게 만들 때도 친구라면서 뒤통수 쳤잖아. 그건 그땐 내가 어려서 그랬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훈이 앞에 섰어요. 상훈아, 30년 전에 네가 내 레시피 훔쳐갔을 때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어. 내 첫째 아들. 세상 빛도 못 보고 갔어. 방안이 숨죽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난 너한테 사과 한마디 못 받았어. 네가 원조라고 전단지 뿌리고 내 단골 뺏어가고 결국 내 가게 망하게 만들었는데 넌 사과는커녕 비웃기만 했지. 그건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 내가 망했다고 헛소리하고 다니고 내 가게 이름 팔아서 동창들한테 사기치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상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그래! 내가 사기쳤어!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이야! 뭐? 네가 잘 나가니까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너 때문에 내가 망가진 거야!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난 안 되고 너만 성공하는 건데? 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한상훈, 네가 30년 전에 내 레시피 훔쳐갔을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난 맨몸으로 다시 시작했고 넌 내 5년치 노력을 공짜로 가져갔잖아. 상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근데 결과가 뭐야? 난 여기까지 왔고 넌 30년째 제자리야. 아니 제자리도 아니지. 사기꾼으로 전락했잖아. 닥쳐! 이씨! 상훈이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피하자 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어요. 야 잡아! 동창들이 상훈이를 잡았습니다. 상훈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나만 무시하고 왕따 시키니까 내가 도현이를 밟아준 거 아니야? 그 새끼가 성인 군자인 척하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니까! 왕따? 네가 사기 쳐놓고 왕따를? 맞아! 니들이 다 무시했잖아! 도현이만 띄워주고 난 뭐야!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명수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야, 나 경찰에 신고한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야, 하지마! 제발! 네가 사과하고 반성하면 한번 봐줄까 했는데 끝까지 이 모양이네.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날 밤 상훈이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동창 7명이 고소장을 냈고 피해 금액만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게 드러났습니다. 상훈이가 동창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더군요. 총 피해 금액이 5억이 넘었어요.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냈고 재산 분할도 없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석 달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첫째 아이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30년 전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가졌더군요. 사랑하는 가족, 성공한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한 삶.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시장에 나갑니다. 손에 밴 양념 냄새는 여전하고 30년 넘게 해온 이 일이 아직도 좋습니다. 레시피는 훔쳐갈 수 있어도 열정은 못 훔쳐갑니다. 그게 제가 62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